동물성 단백질이 정말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를 연구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원래는 단백질이 부족한 국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더 보급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까라는 취지로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인 콜린 캠벨에 의해서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무려 2,400개 지역의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엄청난 표본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또 중국, 필리핀, 아시아계 사람들을 다 비교를 하고 또 고기를 많이 먹는 아이들과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 비교를 했는데 원래의 취지는 동물성 단백질을 더 공급해서 건강하게 만들려는 거였는데요.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의 어린이들이 더 병에 많이 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 어린이들이 훨씬 더 건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 동물성 단백질이 얼마를 먹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것을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동일한 이 마우스의 사료에 동물성 단백질을 20%, 총 칼로리의 20%를 먹인 쥐와 5% 정도 먹인 쥐에서 확연하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쥐는 애초에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투여해서 암에 걸리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있으면 왠지 다 암에 걸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20%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쥐에서만 암이 발견이 됐고 5% 미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한 쥐에서는 암이 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암은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환경에서 더 쉽게 자라난다라는 결론을 갖게 된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결과는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로 더 실험을 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20% 투여한 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이게 동물성에서는 암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암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훨씬 안전한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위험한 단백질은 총 칼로리의 20% 이상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은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병에는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굉장히 많은 만성 질환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미국 국립보건원, 미국 암학회, 또 미국 암연구협회나 암재단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10%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먹어야 되는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내 몸무게 곱하기 1g 정도를 하면 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은 더 독소가 적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단백질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현대인들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아요. 단백질 결핍증의 질병 상태는 콰시오커라는 병인데요. 거의 정말 하루 식사 자체가 부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배가 불룩하게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백질 결핍증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식사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삼시세끼 잘 먹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삼시세끼 골고루 잘 먹으면 골고루 병 잘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삼시세끼를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 쌀 문화권이다 보니까 밥이 힘이다 해가지고 밥심으로 한다 해서 늘 쌀밥을 주식으로 먹는데요. 이렇게 쌀밥 문화권 안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늘 초과된 당분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한국인들의 그 당뇨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당뇨 인구만 약 600만인데요. 이 당뇨가 오기 전에는 당뇨 전 단계가 같이 옵니다. 당뇨 전 단계 인구까지 포함하면 거의 2200만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만약에 주식이 정말 건강하게 만든다라면 이렇게 인구의 절반이 당뇨 전 단계와 당뇨로 시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밥을 되게 좋아해요. 쌀밥을 굉장히 좋아하고 밥을 먹어야 식사를 한 것 같은 그런 든든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양학회에서 애초에 우리나라의 건강에 맞는 쌀밥의 기준이 약 130g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초과해서 먹기 때문에 넘쳐나는 당분들이 우리 온몸에 떠돌게 되는 거고, 이 당분을 이동시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점점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시죠. 20, 30대 젊은 분인데도 나 당 떨어졌어 하면서 당 공급받는 분들 많으시죠. 사탕도 드시고 초콜릿도 늘 가지고 다니시고 당분이 많은 달콤한 커피나 또 이런 음료들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나 당 떨어졌어 하는 것 자체가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허기지는 것, 이것도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밥을 먹은 뒤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갑자기 막 허기가 지고 당 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 이것도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내가 당분 대사가 뭔가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나의 당분 상태를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삼시세끼 모두 쌀밥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밥만 먹는 게 아니죠.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이후에 또 단 음료수도 먹으면서 우리의 당분의 기준은 굉장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하거나 또는 지방과 결합해서 당 독소가 됩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 독소는 인체에서 여기저기 들러붙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무튼 몸에 뭔가 넘쳐나는 것은 당분이든 지방이든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당독소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골고루 다양한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 세포 상태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인체의 세포는 약 50종 이상의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실제 세포 배양을 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늘 했었는데요. 이 세포 배양액이 한 500ml 정도의 세포 배양액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FBS라는 피털 보바인 시럼이라는 소혈청이 또 들어가요. 마치 보약처럼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이런 아미노산 같은 것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배양액이 엄청난 50가지 이상의 영양소, 보약 같은 이런 성분들이 있어야만 세포들이 계속 분열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포도 이렇게 귀한 음식을 늘 먹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 끼 선택하는 식사는 얼마나 많은 영양이 들어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한 끼 그냥 김밥 먹을 때도 있고 또 라면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우동, 국수 이런 것도 가끔 먹는데 라면을 만약에 쭉 짜서 세포에게 밥으로 준다.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아마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스팸을 쭉 짜서 세포에게 준다. 세포는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 상태가 50종의 영양이 흡수돼야 되는 상태는 맞습니다. 골고루 많은 영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소화를 다 시켜서 그 50종 이상의 영양소를 뿅 하고 만들어낼까요? 인체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다양한 식사,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고기, 생선, 계란, 과일, 채소, 버섯류 좋은 거란 좋은 거는 다 동시에 먹는 식사가 있죠. 뷔페식을 가면 아주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뷔페를 딱 갔다 오면 이 다양한 걸 먹었으니까 에너지가 나고 막 소화가 잘 되고 힘이 나고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죠. 보통 소화가 안 되고 막 가스가 차고 변기가 나오고 굉장히 더부룩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인체는 너무 동시에 다양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만능 소화효소가 없어요.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아밀라아제라는 하나의 소화효소에 의해서만 작용이 됩니다. 단백질은 펩신, 펩시노겐, 프로테아제라는 이 소화효소에 의해서만 분해가 됩니다. 지방은 리파아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서만 분해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소화효소는 동시에 작용하면 완벽한 소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이 모두 다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먹어야만 내 몸에 모든 영양소로 잘 전환이 돼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골고루 잘 먹으면 오히려 병에 잘 걸린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면 왕들의 식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찬이 한두 개가 아니죠. 10첩반상, 20첩반상에 특히 하루에 8번 식사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요. 이 왕들의 수명을 보면 평균 수명이 4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시지 않고 다르게 드신 분이 계세요. 이분의 수명은 무려 82세. 네, 많이 알고 계신 영조입니다. 영조는 소식을 하는 습관이 있었던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골고루 동시에 많이 먹었던 왕들이 결코 더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질병 그리고 수명이 단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건강하게 또 무병장수한 사람들이 먹는 식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세까지 병원도 다니지 않고 약을 하나도 먹지 않고 100세까지 딱 건강하게 살았던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요.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이 스콧 니어링은 100세까지 수명을 스스로 조절을 했다고 해요. 100세 이상의 삶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해서 스스로 곡기를 끊어서 스스로 그 수명을 조절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엄청난 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귀농 문화 그리고 채식 문화입니다. 자, 그럼 100세까지 보통 우리가 60대만 돼도 약을 2알 이상 드시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약도 드시지 않고 또 병원도 다니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었을까? 자, 이분들의 식사법이 알려졌는데요. 아침에는 무조건 제철 과일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전 세계에 강연이나 전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나라의 과일을 선택해서 아침 식사로 충분히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는 채소류, 콩류, 씨앗류 이런 식사를 하시고 여기에는 밀로 만든 빵이나 쌀을 꼭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먹을 수는 있지만 늘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는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쌀 중심의 식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자, 탄수화물의 공급원은 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소, 과일, 고구마, 감자, 구황작물에도 있고요. 또 콩에도 우리가 영양을 충분히 더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쌀을 좀 줄이시고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이런 음식들을 늘려가시는 것이 훨씬 더 몸의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